27번째 이야기, 제국 헌본의 탄생. 오랫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일본 왕실이 1867년 반바쿠 사력의 노력에 힘입어 약 70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후 1년의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력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경제 구조는 뿌리부터 변하기 시작했고 정치계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권력의 상징이자 정신적 구심점으로 존재했던 왕실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개혁에 의해 군주 제도가 폐지되어 덴노가 폐위되었다면 일본 사회는 분열과 큰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극심한 내전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덴노는 권력의 상징이며 일본인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가 있었는데 덴노가 유신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왕실과 유신 세력은 윈윈 관계였습니다. 유신 세력은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군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서 덴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였습니다. 이는 유신 세력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문제를 미루며 자칫 바쿠 시대의 쇼군 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진보적인 정치 체제라고 확신해서 군주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는 우선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에 파견해 서양에도 일본과 비슷한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민주의식이 너무 높은 나라는 후보에서 제외되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답은 독일을 비롯한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었습니다. 한편 유신 세력들은 개혁의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 천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기반을 확립하고 황실 재산을 확충했으며 군대의 직접 통솔권을 강화했습니다. 화족 제도를 정비해 천황 제도를 강화했고 정권을 장악했던 태정 대신, 좌우 대신, 참의 등 3품 이상의 관직을 없애고 총리 대신 아래 강요로 구성된 내각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정체계를 세웠습니다. 또한 국내 대신과 추밀원 등을 신설해 천황을 보좌하고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과도기적 정치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헌법 제정 이후 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했습니다. 1883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화종령이 선포되면서 귀족 제도가 재정비되었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헌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따라 함께 유학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입헌 군주 국가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 정세, 외교 방면에 비교적 해박한 지식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는 데 투입되거나 추밀원에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1889년 2월 11일 일본은 메이지 덴노의 이름으로 입헌 군주제 국가임을 공식 선포했고 이듬해 11월 29일 제1회 제국회의가 열려 제국헌법이 헌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제국헌법은 흥정헌법에 속하는데 군주로서 덴노의 통치권을 보장하며 신민은 덴노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흥정헌법이란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말합니다. 이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모델로 삼은 것은 독일의 프러시아 헌법으로 일본 헌법은 이를 모방해 덴노와 신민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해 각 부문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헌법은 덴노의 권력과 신성성은 불가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무 대신의 인사권이 덴노에게 있음과 제국의회 양원의 기능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입법, 군사 통솔권, 재정, 외교권 등 국가 주요 업무의 결정권은 모두 덴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즉, 메이지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덴노는 신성하며 그 지위는 굳건하고 권력도 무한하다는 점을 제국 신민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헌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행정권의 비중이 큰 편으로 의회인 중의원의 권한은 미미했으며
시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는 법률로 제약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신 세력이 주도한 메이지 헌법에는 이후 그들이 진행할 개혁이 헌법에 근거한다는 점과 입헌 군주제를 최종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메이지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일본 제국헌법으로 이를 줄여 제국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에서 터키의 오스만 제국 이후 두 번째로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서구 사회의 법제도를 연구한 결과 탄생한 이 헌법은 구시대의 봉건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새 정부가 계획한 근대화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의 근대 천황 제도의 실상은 건벌 정치의 연장선에 불과했고, 본질은 천황 대권이란 미명하에 새로운 권력자들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범벌이란 메이지 시대의 일본 제국 정부와 육군, 해군의 요직을 장악한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결국 이 헌법은 소수 군벌과 귀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전제 정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이지 헌법에 신민의 민주와 자유의 권리가 명시되었다고 하지만 권위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에서도 흥정헌법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군법, 정치, 외교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하고도 절대적 대권이 오직 덴노 한 사람에게 집중된 형태는 사실 구시대의 봉건적 쇼군 제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표면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알맹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았는데 여전히 봉건적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이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신 개혁 이후 점차 발전해 나가는 사회의 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구시대의 잔재는 결국 일본이 독선적 군국주의의 길로 잘못 가도록 했으며 일본은 곧 파시즘 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8번째 이야기, 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연 청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